삼성이 알면 나도 한다. 대국민 정보개혁 해소 프로젝트 눈치 안 보고 하이킥 시작하겠습니다. 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자신의 내연녀의 존재를 세계일보를 통해서 갑자기 밝혀서 세간을 깜짝 놀라게 했었죠. 당시 세계일보를 통해서 내연녀에 대한 그 심경을 고백을 하면서 그 당시에도 최태원 회장은 노소영 관장, 그러니까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과 부부관계였습니다. 그래서 더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고 또 수많은 질책과 악플에 시달리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 최태원 회장과 내연녀 김모 씨가 이 악플을 단 악플러들을 갑자기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다시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는데요. 관련된 내용 권호철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올 초 최태원 SK 회장은 자신과 내연녀 김모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전국의 누리꾼 수십 명을 경찰에 고소 고발했습니다. 내연녀 김 씨는 경찰에 탄원서까지 제출했습니다. 탄원서에서 김 씨는 최 회장과 사이에 딸을 두고 있고 최 회장과 동거 중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씨는 자신과 부모님 그리고 어린 딸이 근거 없는 비방과 욕설에 시달리는 고통을 당했다며 피고소인들에 대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악성 댓글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벌하는 것들이 이제 법의 추세고, 그리고 이번에 그 기소되신 분들은 그런 개인적인 이런 차원을 넘어서 좀 너무 조직적이고 규모 있게 사람 상처를 줄 만큼의 엄청난 상처를 줄 만큼의 댓글을 다신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잊혀지던 최태원 회장의 내연녀 사건은 고소고발로 일파만파 확대됩니다. 급기야 어제 일부 일처제를 지키기 위한 시민모임 일명 일지모 회원들이 기자회견까지 자청해 최 회장과 내연녀 김모 씨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배임, 횡령죄로 인한 수감 기간 중에도 축첩 행위를 지속하는 데 대한 사회적, 윤리적 책임을 통감하고 SK 회장직을 사퇴하고 자숙할 것. 이들은 최 회장이 이혼도 않고 내연녀와의 동거를 정당화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혼을 하고 싶으면 정상적인 방법을 찾아서 정상적으로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하든지 하지, 이런 식으로 축첩, 첩질 이런 식으로는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정확한 이유를 듣기 위해 최태원 회장과 내연녀 김모 씨가 사는 한남동 집을 찾아갔지만 당사자들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내연녀 김모 씨가 함께 살고 있는 서울 한남동 자택입니다. 혹시 집에 누가 있는지 초인종을 눌러보겠습니다. 최 회장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동서양재도 극도로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최 회장 상황을 잘 아는 법조 관계자는 사회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고소했을 때 이익보다 불이익이 클 수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고소까지 나선 것은 그만큼 처벌에 대한 의지가 분명했다는 의미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고발당한 피고소인 측은 최태원 회장이 관련 고소에 대해 취하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최태원 회장이 지금까지의 상황에 대해서 좀 너그럽게 생각하셔서 전체적으로 고소를 취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유도하도록 해볼 생각입니다. 최태원 회장과 내연녀 김 씨가 고소한 악플 사건의 첫 정식 재판은 오는 9월 7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아시아경제TV 권호철입니다. 자, 저희가 리포트를 봤습니다. 저희 전문가들 모시고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저희가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누기 전에 출연자 잠깐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처음 나오셨습니다. 물론 처음 나온 건 아니죠. 하이킥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참여를 했던 정계환 정치평론가 자리했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정호성 R&B 리서치 대표, 정호성 대표 오늘 정말 처음 출연하셨습니다. 예, 처음입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수의 힘을 보여주시겠습니다. 재밌는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영상들 보셨죠? 예. 자, 정계환 평론가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이 최태원 회장과 내연녀 김모 씨가 지금 가만히 있어도 모자를 파네. 갑자기 악플러들을 고소를 했단 말입니다. 복잡합니다. 오죽하면 이제 저렇게 했겠습니까? 본인이
고소를 함으로써 어떤 불이익이 올 것인지를 뻔히 알면서도 했다는 것은 작심을 했다는 것이죠. 더 이상 개인적인 모독을 참을 수 없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본인의 명예훼손과 관련된 부분은 명확하게 뿌리 뽑겠다 이렇게 했던 것이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최태원 회장이 여기에 동의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부정적인 요인이 좀 생긴다고 하더라도 감수하겠다, 뭐 이렇게 일단 보면서 완전히 작심하고 하는 일이다 이렇게 일단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남의 가정사에 대해서 이렇게 대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한지 생각해 볼 일인데, 어쨌든 뭐 굴지의 대기업 회장이 자기 그 문제가 생길 것이 뻔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고소 고발을 했다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뿌리를 완전히 뽑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 네. 또 하나는 그 내연녀 그 그분과 그 여인과의 관계가 아주 각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내연녀의 입김에 의해서 이 고소 고발 사건까지 이르게 됐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거 못 참으니까 당신이 좀 고소라도 해줘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다는 거. 그렇습니다.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온라인 상에서 그렇게 큰 이슈가 된 건 아닙니다. 최근 이제 잦아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점에 그걸 고소 고발까지 간 것은 이 여자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았겠는가 이런 판단을 해봅니다. 최태원 회장의 성격을 좀 보면 굉장히 샤이한 분이거든요. 정기한 평론가. 샤이한 분이고 뭐 어떤 사안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이런 사람이 아닌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고요. 이제 이번 이 사건은 이미 이 여성이 최태원 회장에게는 사실혼이라는 표현도 좀 맞지 않죠. 왜냐하면 지금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별도의 살림을 차렸기 네. 때문에, 그래서 표현을 이제 내연녀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사람이 자신의 배우자라고 최태원 회장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그런 데서 이 배우자가 느끼는 고통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자신이 도와주진 않지만 그 여성이 하겠다는 것을 이제 인정해주는 이런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저희 기자들이 가서 취재를 해보니까 이 악플러들, 그러니까 악플을 단 사람들에 대해서 경찰이 조사를 하는데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당신 노소영 관장이랑 무슨 관계냐?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질문을 원래 경찰이 잘 안 하잖아요. 조금 복잡하지만 제가 간단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노소영 이제 그 배우자죠, 부인 네. 관장과 이제 최태원 회장은 현재 혼인 관계가 지속되고 있고, 두 사람은 이런저런 사유로 이혼을 하려고 했는데 이혼이 일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혼이 되기 이전 과정부터 최태원 회장은 지금 현재 내연녀라고 하는 사람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노소영 관장 쪽에서 보면 이런저런 악플러의 고소와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든 이 여성이 잘 되거나 또는 이혼을 통해서 다시 재결합을 하는 부분은 막아야 되는 것이 노소영 관장으로서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수사 과정에서 이런저런 개입들을 해서 자신의 의사를 일단 표시하는 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최태원 회장이 사면이 되기 직전에 기억하실 겁니다. 노소영 관장이 직접 법무부에 편지를 보내서 네. 우리 남편은 죗값을 더 치러야 하기 때문에 사면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그룹 차원에서는 최태원 회장의 사면을 위해서 백방으로 뛰고 있는데 네. 정작 부인은 오히려 사면을 반대한다는 일종의 탄원서를 넣었으니 이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과의 관계가 정말 얼마나 벌어져 있느냐. 그래서 형식적으로 결혼관계가 유지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파탄의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경찰이 그걸 왜 물어봐요, 그러면? 그러면 이거는 경찰이 의심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배우의, 악플의 배우의 노소영 관장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의심을 하고 물어본다는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너무 나가면 그 자체도 또 명예훼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 예. 그거예요. 경찰이 왜 악플러들한테 노소영 관장하고 관계를 물어보냔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경찰이 질문을 잘못한 것이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고소고발 사건이 있으면 사실관계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하는데 배우에 대해서 이 사건과 전혀 관계없는 노소영 관장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저는 수사기법상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아는 사이다라고 하면 그러면 노소영 관장이 이걸 배우 조정해서 이것을 이제 밀고 간다 이렇게 또 갈 수 있으면 가게 되면 이제 이야기가 밑도 끝도 없어지는 것이죠. 아니 근데 경찰이 조사를
그 하나하나 그 사람 수십 명을 고발을 했는데 조사를 할 때마다 노소영 관장하고 당신은 무슨 관계냐고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질문을 정우성 하고 대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질문을 해야 할 것입니다. 경찰 입장이라면은. 그래서 이제 제일 일반적으로 배우 인터넷상에서 이제 악성 댓글들이 이제 퍼지고 거기에 배우가 있는지 이걸 뭐 수사하는 거 이걸 조사하고 수사까지 나가는 것은 사법기관의 고유 업무이기도 하고 당연히 그 의심을 한번 좀 해봐서 조사를 해서 아니면 아닌 대로 밝히고 기면 긴 대로 밝혀야 되는 게 뭐 사법당국의 정당한 업무 진행 상황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이제 그대로 들으면 정교한 노소영 관장이 악플러들을 동원해서 지금 최태원과 내연 관계에 있는 여성을 공격하라 이제 이렇게 했다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자체가 저는 조금 이제 가공이 됐을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하면 정말 개인사 문제에 우리 이 좋은 시간에 이런 좋은 방송에서 사적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가타부타 얘기를 해야 되는 이제 우리가 방송을 하면서 금기 중에 하나가 어떤 경우에도 남의 집 안방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저는 현상으로 드러난 것은 우리가 분석할 필요는 있지만 너무 예민한 부분까지 들어가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노소영 관장하고 최태원 회장은 왜 이혼을 못 하고 있는 걸까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 결혼의 파탄에 대한 책임의 문제, 그 이제 유책의 문제라 그러는데 이혼 소송에서 또 하나는 파탄의 책임이라는 게 있고 이게 지금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는 상황이다. 그러면 지금 문제가 있는 쪽은 최태원 회장 쪽 아니에요? 이제 참 이 문제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제 그 부부간에 갈라서는 상황에서 어느 한쪽이 일방의 책임을 가지고 그 여성을 배제시키고 그 여성은 반드시 옳다 또는 상대 남성이 모든 잘못이 다 있다 이렇게 이제 하기에는 그 사적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객관적인 기준으로 잡기는 매우 어렵다. 예를 들어서 최태원 회장이 바람을 피워서 내연녀와 살고 있기 때문에 저기에서는 노소영 관장은 아무런 책임이 없고 최태원 회장의 책임이 100%다. 이렇게 가는 것도 정확하지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글쎄, 왜냐면 최태원 회장은 지금 내연녀랑 살고 있잖아요. 본처가 있는데. 제가 이제 이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아니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인 건 맞아요. 제가 이제 얘기를 하면 최태원 회장 쪽에서 보면 노소영 관장과 이혼을 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시도를 하고 이혼을 하자 정상적인 결혼관계 불가능하니까 이제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노소영 관장은 이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고 그 상황에서 이제 이혼을 원하는 남성이 선택했던 길이 도덕적으로 바르다 그르다의 문제를 떠나서 어쨌든 상대 배우자에게 이 사실을 고지 또는 이제 암묵적으로 동의를 뭐 받은 것처럼 하고 어쨌든 이 여자하고 이제 살고 사실상 배우자인 노소영 관장과는 별거 상태에 들어가서 아예 이제 얼굴도 보지 않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 그 이전의 과정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는 이상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노소영 관장과의 정상적인 법적 결혼 관계와 내연녀의 관계를 잘라서 보면서 한쪽으로 최태원 회장이 무조건 잘못했다 이렇게 몰고 가는 뭐 잘잘못을 따지는 거는 뭐 그분들이 알아서 하면 되는 것 같고요. 문제는 여기는 뭐 남자들만 있어 우리 패널들이 그래서 이제 남성적인 시각이 좀 반영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있겠지만은 저는 어느 지점에서 이제 파탄이 났는지 두 부부 관계에서 모르지만은 어쨌든 부부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그리고 최태원 회장은 전 회장은 이 부부 관계를 해소하는 이혼 관계를 강력하게 간절하게 원하고 그 의사를 표시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내연녀 또는 아까 저 방송에서도 나왔지만은 축첩, 첩 이런 표현까지 한 것은 지나치게 인신 공격에 가까운 것 같고 사실은 이제 부부관계 사실상 파탄이 났습니다. 근데 형식적으로 아직 이혼을 안 해주고 있는 노소영 관장이 이혼을 안 해주고 있는 거고 이쪽은 이혼을 원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또 새로운 여자를 사귀고 이미 거기에 자녀까지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법률적으로도 이혼이 성립이 될 겁니다. 다만 이제 거기에서 이제 재산 분할 관계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자녀들은 다 이미 성장했기 때문에
그 양육이 문제는 없겠습니다만은 제일 큰 문제가 재산 분할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죠. 뭐 저는 이런 정말 좋은 지적이신 것 같은데요. 그 잘잘못의 문제는 뭐 그거는 저희가 따질 건 아닌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두 사람이 이혼을 하게 되면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인 SK그룹이 어떻게 쪼개질지, 후계구도는 어떻게 될지 그것이 궁금한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이제 지적이고요. 결국 이제 돈 문제만 남았죠. 뭐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재산 분할 소송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네. 결국 저 정도 갔으면 이제 남아 있는 것은 어떻게 재산을 정리할 것이며, 최태원 회장이 갖고 있는 재산 중에 노소영 관장의 기여분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것을 법원에서 이제 다투어야 할 건데, 거기에서 이제 파탄의 책임이 누가 있느냐, 이제 이런 것들은 분할 소송 과정에서 나올 것인데, 네. 아직까지 나와 있는 얘기로서는 노소영 관장은 그 소송에 응할 가능성이 그다지 높지 않다는 거죠. 왜 그렇죠? 지금 자기 자신이 영해 가지고 빨리 끝이 나서 이익 볼 게 별로 없다. 오히려 내연녀와 살고 있는 이 관계가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실질적으로 파탄의 책임이 누구한테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좀 더 중첩이 되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최태원 회장의 행동이 그럼 과연 그럼 정당하냐? 그렇지 않거든요. 아주 부도덕하고 비정상적이지 않습니까? 현재 결혼 상태에 있는 부부 관계를 정리하지 않고 다른 여자와 만나서 살면서 아이까지 낳았다. 이것은 매우 비정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 정리하고 가야 하는데 정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내연녀와 현재 살림을 하고 있고,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노소영 관장에게 나중에 재산 분할 소송을 할 때 유리하면 유리하지 불리해질 것은 없다. 뭐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얘기가 정말 재밌는데 지금 늦게 오신 분이 있으세요? 최진병 교수 빨리 들어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니 왜 상암에서 이렇게 늦게 오신 거예요?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저 TBS 갔다 왔습니다. TBS요? 교통방송? 네, 교통방송. 교통방송 갔다 왔는데 교통이 막혀가지고 막혀서. 가양대교에서. 가양대교로 넘어오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 그랬나요? 예. 전화를 못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지금 저희 최태원 SK그룹의 미래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데, 예. 저 말씀 중에 이제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실 오늘 이부진 사장과 이무재 고문의 1심 판결이 났잖아요. 이혼하라고. 근데 저희는 3개의 소송이다. 이무재 고문이 한 1조는 받을 줄 알았는데 86억 나왔습니다. 위자료가.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노소영 관장의 전략이 오히려 이런 사례들을 비춰봤을 때 정겨운 평론가가 얘기하는 게 어느 정도 들어맞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 들긴 듭니다. 그렇죠, 정우성 대표? 그러니까 이제 돈 문제가 일단 돈 말씀하세요. 문제가 크고요. 지금 노관장 정도 되면 사실상 결혼이 파탄 상태에 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도 이혼을 해줄 마음이 좀 없을 것 같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어쨌든 비정상적인 부분을 정상적인 결혼 관계로 바꿔야 하는 그런 일종의 이제 바람이 있겠지만, 노소영 관장이야 이미 재산분할 소송과 관련된 것도 유리하게 끌고 가야 하지만, 지금까지 본인이 여성으로서 당했던 무엇을 생각하면 사실 감정을 정리하기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특히 최태원 회장이 구속이 된 이후에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그 내연녀가 항상 그 재판정에 나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이 언론의 취재를 통해서 드러나고 하면서 노소영 관장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노태우 대통령이고, 그렇죠. 또 영부인인 김옥수 역사가 또 얼마나 이제 사회적으로 이 품이나 품격에 대해서 강한 이제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이제 그런 면에서 여성으로서 느꼈을 모독감 이런 것, 배우자로서 느꼈을 배신감 이런 것들은 굉장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혼 소송이 실제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매우 많은 논란과 얘기들을 남길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뭐 이혼을 하게 되면 후계 구도를 안 쳐다볼 수가 없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혼하게 되면 배우자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노소영 관장이 받지 못한다 그래도 뭐 해군을 다녀온 최민정 대위나 뭐 아들이 후계 구도에 급부상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재산 정확하게 이제 결혼한 시점부터 그 이후에 재산이 얼마가 늘어났으며 그 얼마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 부인이 기여한 부분이 얼마냐, 이런 것들을 따져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배우자가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상속 같은 경우에 죽은 이후에 남아 있는 재산 절반을 상대 배우자가 가져가는 개념하고는 다를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또 실제로 그룹의 후계 구도 문제는 또 완전히 다르게 배우자보다는 자녀가 이제 일남 일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두 사람 중에서 최태원 회장이 누구에게 이제 후계 구도를 맡길 것인지 이런 것들은 지금 소송과는 좀 별도로 좀 지켜봐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도 이렇게 두 사람이 이혼하게 되면 후계구도 안 쳐다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예, 이제 가장 교수.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옛날에도요 왕들 후궁 이렇게 드리고 이러면 후궁으로 들어온 사람이 권력 잡고 자기 아들 왕 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내연녀라고 얘기되어지는. 소위 그 사람 같은 경우도 자기 아들이 뭔가 중요한 위치에 가도록 노력을 할 수밖에 없어요. 노소영 관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만약 이혼을 하게 되면 본인들의 자녀가 있긴 하지만 결국 최태원 회장 옆에서 같이 살고 있는 여성이 더 많은 영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도 후계에 대해서는 중요한 논란거리가 될 수 있죠. 다만 지금 현재 최민정 대위나 이런 분들도 일정 부분 역할을 하겠지만 네. 결국 누구한테 많은 지분을 넘겨주는 최태원 회장이 결정할 것이고 그 상황에서는 이혼한 부인보다는 같이 살고 있는 부인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서 어찌 보면 나중에 저 문제가 결국은 형제들 간의 재산 다툼으로까지 번질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말입니다. 이거는 좀 다른 문제긴 한데 최신원 회장과 최청원 부회장의 그 경영 개입에 대한 것 얘기도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거 알고 계시잖아요, 정경평. 그렇죠? 아닙니까? 말씀을 아무도 안 하시는군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분을 그냥 다물어 버리시네요. 알겠습니다. 자, 요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조금 더 저희가 취재가 되면 그 얘기 마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진봉 교수? 저는 이제 문재인 정부가 원래 탄생한 배경이 결국은 촛불 혁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중요한 키워드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물론 이제 적폐청산에 대해서 야당 쪽에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한 부분이 있긴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적폐로 이제 낙인 찍힐까봐 그러는데 저는 그런 개념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 고질적으로 적체되어 있는 어떤 폐단들 이런 부분들을 찾아내서 그걸 해결하겠다고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무리가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오늘 야당에서 얘기했듯이 대체적으로 100대 과제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거의 90% 이상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법률로서 만들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협치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국회도 큰 틀에서 우리 사회 고질적인 질병들을 좀 바꾸고 없애자고 하는 부분에 동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이제 거기서 논란이 되는 것은 예산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논란이 되긴 하지만 큰 틀에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우리 사회의 오래된 병폐들에 대한 어떤 척결 이 부분은 저는 여야를 떠나서 초당적으로 협력해서 함께 문제를 풀어가는 쪽으로 협치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경평론가 어떻게 보셨어요? 뭐 저는 최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이제 적폐청산은 국민들이 요구한 것이니까 지금 현재 권력이 권력기관을 동원해서 또는 권력기관을 활용해서 국민적 동의를 받으면서 진행할 수 있다 생각하고요. 뭐 그런 것이 이제 대표적으로 국정원 개혁 자금이나 검찰 개혁 작업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이루어지면 상당 부분 과거에 대한 정리가 이루어질 것인데 역시 이제 미래 문제입니다. 미래 문제는 새로운 법을 만들고 또 말씀하셨듯이 협치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대통령과 청와대의 태도로 봐서는 야당과의 협치가 구조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대통령이 의존할 수 있는 것은 상황에서 그게 무슨 말이죠? 구조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일방 독주 체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여론이 적극적으로 대통령과 청와대를 밀어주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이 어떻게 움찔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이제 이런 것 문신의 폭이 없다는 거죠. 없고 그리고 이제 일단 파트너로 인정을 안 해주니까요. 협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대화 안 하겠다. 우리 네 사람이 협치를 하려면 여기에서 가장 강한 앵커가 진행자가 자신의 권한을 좀 내려놓고 당신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고 물은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 네 사람을 대표가 되어서 좀 끌고 가야 하는데 지금 이제 이 대표의 힘이 너무 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그냥 예를 드신 거죠? 저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려놓으세요. 그러니까 네? 다들 국민은 시청자들은 이제 앵커만 쳐다보는데 우리 세 사람은 할 말은 하는데 우리 말은 먹히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표가 얘기를 너무 잘하고 또 하는 말마다 옳은 이야기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세 사람이 가진 권한이 있긴 하지만 보는 시청자가 일방적으로 진행자를 지지하고 진행자가 옳은 소리를 하니까 우리는 할 일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정말 표결해서 당신이 옳은지 그런지 하는 것은 우리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시청자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위임을 권한받은 출연자들이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그 권한을 행사할 때 정말 대통령의 뜻대로 따라갈 것이냐, 이제 이것이 매우 암울하다는 것이고요. 그게 이제 구조적으로 야당과 협치가 안 되는 구조에서 대통령이 여론의 압도적인 지원을 받은 상황에서 과연 미래 설계를 할 수 있느냐, 이 문제를 지적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이 한마디 한마디 다 옳은 말이고 그래서 안 따라갈 수 없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정호성 대통령. 옳은 얘기고 장밋빛 희망이죠. 근데 이게 집권 초기에 예를 들면 여론조사의 저 함정에 빠져서 자기 여론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걸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집권 초기에는 응답자들이 대개 집권 여당 지지자들이 되게 응답을 해요. 예를 들면은 비근한 예가, 예를 들면은 지금 이번 바로 직전 선거에서 누구를 지지했느냐라고 물어보면은 우리가 그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서 물어보는데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었다고 하는 사람이 60% 가량 됩니다. 요즘 여론조사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데 실제로는 뭐 40%가 안 됐잖아요. 근데 60%의 사람들이 나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다고 응답을 한다. 그러면 대개 집권 여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응답을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치를 가지고 정치를 하면은 매우 위험하다. 그래서 이제 이번 100대 공약을 보면서 좀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아마추어적인 희망사항을 국정 계획에, 그러니까 선거 때 공약을 내세우는 거하고 달리 이제 대한민국 코를 책임지고 5년간 끌고 가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네? 경제 성장 전략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예를 들면은 지금 재원만 해도 지금 178조면은 5년간 178조면은 이 모든 사업들을 100대 과제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공무원 지금 늘리는 것만 해도 지금 이 현 정부에서 17조에 처음 든다고 그랬어요. 근데 한 8조 가량 든다고 그러는데, 공무원 숫자만 지금 국회 예산처에서 산정한 거는 1인당 17억씩에서 5년간 350조 정도 가량 든다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 정부에서는 8조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몇 배가 차이가 난 거예요. 그다음에 납세자 연맹이라고 해서 시민단체가 있어요. 여기가 좌냐 우냐 이렇게 나누면 그렇지만은 우파 진영 시민단체는 아닙니다. 여기서는 553조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재정 계획이 없는 장밋빛 청사진을 쫙 펼쳐놔서 국민들의 기대치만 상실시켜놨다. 저는 이렇게 일단 총론으로 평가하겠습니다. 일단 기대치가 높아야 돼요. 저는 예. 그렇게 생각하고, 물론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다 못 이룰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국정과제라고 하는 건 국정기획위원회가 거기서 만든 거 아니에요. 박근혜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보고를 받은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기획자문회의에서 그 위원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국정과제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던 걸 보고를 받은 거고, 저 중에 이제 어떤 거를 구체적으로 그러면 정부가 추진할 거냐는 고민을 할 것 같고요. 그래서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이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예산 문제를 좀 논의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틀 동안 끝장 토론 하자고 그래서 모여서 얘기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지금 얘기하신 부분은 충분히 저는 이걸 진행하는 과정이나 아니면 구체적으로 청와대에서 그러면 저 100대 과제 중에 뭐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거냐를 결정하고, 그 결정된 내용을 예산 부분에서 어떻게 확충할 거냐는 부분 논의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렇게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을 하겠다라고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으니 대통령과 청와대가 저 부분에서 저걸 100% 하기는 힘들다고 저도 생각해요. 그렇다고 하면 국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고, 또 우리가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들의 활용 여부를 좀 봐서 거기에 맞게 우선 과제들을 뽑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이제 물론 우려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야당에서 주장하는 건 결국 그런 거예요. 예산이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하면 국회가 동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다. 그러면 그거 다 고려하면 할 수 있는 거 뭐가 있습니까? 국정과제 그러면 한 3개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 문제나 아니면 국회가 도와주지 않을 거를 예상하고서 국정과제를 낸다고 하면 그 자체가 좀 넌센스 아니겠습니까? 그렇군요. 그러면
이것 중에 뭐 국정과제를 개헌을 통해서 해야 될 사항도 많은데 개헌은 가능할까요? 이왕 말씀 시작하셨으니까. 네, 제가 또 얘기를 하면 개헌도 상당히 지금 현재로는 이제 지방 선거 할 때 같이 하겠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시기적으로 저는 뭐 불가능하다고 얘기할 수 없지만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여야가 서로 특히 이제 뭐 선거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민감한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과연 모든 정당이 다 동의해서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은 저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그걸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고 약속을 했으니까 추진할 걸로 보여지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추진하더라도 여야가 그걸 합의하지 않으면 사실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개헌을 뭐 대통령이 추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당이 동의해줘야 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기관은 뭐 인권위원회를 헌법기관한다든지 아니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집어넣는다든지 이런 문제는 논란이 상당히 심한 부분이에요. 쉽지 않죠. 그리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거제도 관련돼서 지금 정의당 같은 경우는 비례대표를 좀 더 확대하자고 얘기하는 상황인데 그것도 사실은 엄청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쉬운 과정만은 아니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 정치적으로 이제 보면 정기현 평론가. 이제 개헌 문제는 당위적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이걸 풀어낼 수 있느냐 지금 현재의 정치 구조가 저는 거기에 대해서 매우 비관적입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잖아요. 협치할 생각이 별로 없는데 그게 그런 개헌 문제에 대해서도 여론을 수렴할 수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헌법 개헌 때 전문에 무엇을 넣느냐, 뭐 5.18 정신을 넣고 말고는 저는 강론이라고 생각하고요. 뭐 논쟁하고 토론하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면 되는데 정치적으로 지금 상황을 보면 대통령이 개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히지만 대통령은 냉정하게 개헌이 되는 게 좋습니까? 안 되는 게 좋습니까? 그게 정답이 없다는 거예요. 정치적 이해득실은. 그렇군요. 국민들은 개헌을 해야 한다고 절대 다수가 동의를 하지만 정치권은 개헌이 되고 안 되고에 대해서 각 정당별로 이해득실이 아직까지 정확하게 따져지지를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중어로 공을 하나 붕 던지는 개헌이라는 공을 누가 받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골대 넣어야 되는데 이런 상황으로 저는 던진 것이다. 그러면 이 논의는 국민들이 아무리 바라더라도 국회 내에서 개헌특위가 주도적으로 논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 논쟁이 되겠느냐 이 문제입니다. 근데 안 되는 거는 왜 안 되겠냐는 거니까 그걸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자, 그러면 개헌이라는 것은 자 주권을 국민에게 반드시 돌려준다는 전제가 있지만 세부 과정에 보면 진보적 가치를 가진 사람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헌을 가져갈 거냐 아니면 국가가 좀 더 안정적으로 체계적으로 유지되는 보수적 가치를 가진 사람 쪽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정치적 이해득실은 매우 민감도 있게 갑니다. 선거법 개정 같은 경우에 권역별 비례대표를 한다 만다 하는 것은 국회의원 개인한테는 자신의 생사 여탈권이 관련되어 있는 문제인데 맞습니다. 이런 부분을 논의를 하기 시작하면 합의라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소수정당은 소수정당대로 또 다수정당은 다수정당대로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목숨을 건 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에서 협치라는 즉 나의 것을 내려놓고 상대의 의견을 받겠다는 정도의 권한 포기가 전제되지 않으면 논의가 진행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스트롱맨 문재인은 어떻게 거기서 스탠스를 가져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까는 그것을 이제 여론에 대한 착시 현상이라고 하셨고 저는 국민을 믿고 확신을 갖고 전국을 돌파하는 저는 대통령의 추진력이라고 생각하는데 개헌 문제에 들어가면 이런 정도의 형식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고 나누어서 누구한테 유불리가 결정될 때는 결국 내가 유리한 것을 포기해야 상대와 함께 새로운 개헌이라는 것을 통해서 7공화국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이런 여건이 성숙되지 않으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움켜쥐고 있는 이익을 절대 내놓지 않기 때문에 개헌 논의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저는 이제 정호성 대표? 개헌 관련해서 지금 국회 교섭단체가 뭐 4개당이 있는데 4개당 모두 개헌을 한다고 대통령 선거 때 공약을 했고 정의당까지 해서 모든 후보들이 주요 후보들이 개헌을 공약했고 다만 문재인 대통령은 당장 개헌은 힘드니까 다음 지방선거 때 동시하자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헌에 대해서는 모두가 국민 여론도 마찬가지고 국회 내의 다수도 3분의 1을 넘는 다수, 그러니까 3분의 1을 찬성을 해야지 국민투표에 부의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국민의 3분의 2가 넘는 다수도
개헌을 필요성을 인정하고 찬성하고 아마 그 거의 3분의 2 가까운 그 사람들이 서명도 하고 그래서 개헌특위도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뭐 그 개헌 주요 정당이 참석하는 그 교섭단체가 다 참여하는 그 개헌특위도 이미 그 발족을 시켜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 이번에 이제 그 발표를 보면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를 보면은 이제 그 아까 우리 정계한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헌의 모든 걸 다 잡아넣게 되면은 개헌이 불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원포인트 권력 구조, 그 4년 중임이냐 분권형이냐 아니면은 대통령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개헌에 대해서 원포인트로 하자는 의견들이 상당히 성숙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이제 뭐 국민 기본권, 권력 구조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고, 제가 저 과문해서 그런지 권력 구조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고, 기본권, 지방 분권, 5.18 정신, 4.3 정신 아주 논쟁이 예상되는 이런 것들을 개헌의 필요성의 이유로 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가 개헌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한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지 않는가. 그냥 대통령 공학이었고 그래서 개헌을 그냥 던지는 정도가 아니겠는가. 저는 이렇게 또 판단을 해봅니다. 저는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일정 부분 이제 뭐 타당한 부분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정계한 평론가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런 문제가 논란이 되면 될수록 개헌은 어려워지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원포인트 개헌이라고 해서 권력구조 자체만 바꾸자고 하는 게 초창기에 나왔던 얘기인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정당들은 또 뭐라 그러냐면 이왕 바꾸는 김에 그래도 그거 하나만 바꾸고 나면 지금까지 그러면 옷이 안 맞는 옷이라고 계속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전에 헌법 자체가 지금의 정치 구조나 아니면 우리의 생활 환경과 맞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그럼 그 부분 다 빼고 그러면 권력구조 하나만 바꿀 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논란이 또 생기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선거제 같은 경우는 특히 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국민투표제 확대라든지 국민발안제라든지 아니면 뭐 국회의원 주민 소환제라든지 선거 연령을 18세로 낮추는 문제라든지 이 부분은 사실은 권력구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권력구조를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사실은 선거제도를 통해서 권력이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를 집어넣고 뭐를 빼느냐가 상당히 논란이 되는 상황인데 과연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원포인트 개헌만 하자고 했을 때 다른 야당이 다 동의해 줄 거냐? 그거는 뭐 이제 뭐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할지는. 또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야당이 주장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바꾸자고 주장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게 이제 논의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사실은 논란이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원포인트 개헌으로 가는 것을 모든 정당들이 동의해서 그러면 정부와 함께 갈 수 있을까 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원포인트 개헌을 하더라도 결국은 선거제도와 일정 부분 연관된 부분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정의당이나 소수 정당들 같은 경우에는 이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대선 때부터 계속 그랬지 않습니까? 또 문재인 대통령도 이 부분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집어넣게 되면 또 다른 논란이 불러질 수 있어서 이 합의하는 과정에 상당히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헌이라는 건 이제 30년 만에 하는 것인데 권력구조 개편 정도 그러니까 대통령을 뭐 4년 중임제로 하느냐 아니면 이원 집정부제로 하느냐 뭐 정부통령제로 하느냐 이제 이런 부분은 그 자체를 바꿈으로써 한국 사회가 새로운 길로 나가기는 불가능하다. 그것은 수많은 그 헌법학자들이나 또 지금 현재 정치권을 바라보는 정치학자들이 이 체제 87년 체제로는 대한민국이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다 이렇게 이미 결론이 난 사안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자 우리가 국민소득이 5,000불 시대 때 만들어 놓았던 것과 국민소득이 3만 불 가 있는 시대면 경제 규모가 그때보다는 10배에서 한 30배 정도의 그 유무형의 성장이 있었는데 그 헌법체제로 가서는 더 이상 성장의 장애물이 된다. 대표적으로 분권 문제. 국가가 재정의 세수를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고 8대2 정도로 가 있는 지금 지방세와 국세의 비중은 6대4가 아니라 5대5 아니 거꾸로 4대6으로 가야 될 만큼 분권의 중요성. 중앙정부가 통제함으로써 국가 예산이 더 많이 낭비되고 지방에서 주민의 참여는 점점점 떨어지니까 오히려 지방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단순히 권한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문제가 아니라 지방의 경쟁력, 즉 먹고 사는 문제에 이제는 더 이상 대통령이나 중앙정부가 결정하는 것보다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결정하는 것이 훨씬 더 생산성과 효율성이 높아지더라. 그래서 인권신장을 마치 우리가 미래지향의 무엇 때문에 국가가 국민에게 권한을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 인권신장이 되지 않으면 더 이상의 경제성장이나
국가 발전이 없다. 이제 이런 걸로 결론이 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방분권을 예로 들었지만 그것뿐만이 아닌 국가, 시장, 공동체 전 영역에서 어떤 부분을 다루어야 하는 것인지 이것은 개헌의 논의 과정에서 국민도 학습해야 하고 그 국민의 학습된 정도만큼 국민이 이제는 권한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으로서 책임을 지는 무엇으로 국가를 개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개헌이 필요하다는 것은 권력을 현재 가지고 있는 정당에서 좀 더 정치적으로 유리하고 불리하고 하는 문제를 훨씬 더 뛰어넘는 대한민국을 대개조하는 프로젝트의 하나로 국민들이 인식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더욱더 국회에서 논의의장을 대통령이 유연하게 만들어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개헌 문제가 아니한만 못하는 상황이 된다. 그리고 정말 원포인트라는 이름으로 권력구조 개편만 하면 안 한 게 차라리 낫다. 왜요? 그렇게 해가지고 아무런 변화가 올 게 없는데 말 그대로 나눠 먹게 하는 주체를 대통령 4년짜리 대통령이 좋으냐 8년짜리 좋으냐 이런 것들은 정당에는 이해관계가 높을지 몰라도 대한민국이 대통령은 권한이 엄청나게 많은 것 같지만 책임은 권한보다 5배 10배가 더 많고요. 네. 국회는 권한이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권한이 우리가 보는 것보다 10배 100배가 많고요. 그런데 네. 책임은 10분의 1이 아니라 100분의 1도 없는 이 비정상적 구조를 바꿔야 하는데 어떻게 대통령을 4년 중임하느냐 아니면 5년 단임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국회가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더 좋은 정치를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오히려 대통령과 국회의 문제는 권한과 책임의 문제로 보면 더 쉽게 이해된다. 그런 면에서 국회를 개조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원포인트는 국회를 개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국회를 개조하는 문제는 개헌 지금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어떤 게 제일 효과적일까요? 그러니까 국회를 개조하자는 게 지금 이제 권역별 비례대표 같은 경우에는 네. 실제로 정당이 득표하는 득표율만큼 300석에서 의석을 가져가야 하는데 지금 그것이 매우 불균형하게 되어 있거든요. 정의당이 가장 손해를 보고 거꾸로 이야기하면 제1여당과 제1야당은 훨씬 더 유리하게 의석수를 가져가니까 그렇죠. 그 비율 자체가 이미 불공정하다. 이제 이걸 바꿔보자고 하는 것인데 그것도 지금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이 동의할까요? 싫어할 수밖에 없죠. 당연하죠. 네.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걸 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국민 반환제 같은 거예요. 지금 현재 법안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국회와 정부밖에 없어요. 국민들은 원해도 국회의원 통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시민사회단체가 국회의원 찾아가서 법안 발의해달라고 하고 이래야 되는 건데 국민 반환제 같은 게 뭐냐면 국민들이 의견을 모아서 법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제도고 그다음에 국회의원 주민 소환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주민 소환제에서 잘못한 일수 이번에 지금 그 충북인가요? 거기 그 청주에 그 문제 있는데 막 외유 갔잖아요. 아, 예, 그렇죠. 그런 사람들 네. 빨리 소환해서 옷 벗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국회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뼈아픈 부분일 수 있죠.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본인의 의사들을 개진해서 국회의원들의 잘못된 권한 행사에 대해서 압력을 가할 수 있거나 뭔가 좀 뭐랄까요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를 만드는 것도 사실은 개헌에 들어있는 부분이죠. 마지막 남은 권력이라는 그 국회를 개조하기 위해서 개헌의 논의를 진행을 한다. 국회의원들이 그걸 받아들일까요?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거의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게 그 국회의원 예? 주민 소환제 그런데 그 예를 들면은 이제 삼선 연임 금지가 지방자치단체장한테는 있어요. 네. 또 국회의원만 3선 연임 금지 조항은 없습니다. 국회의원은 뭐 늙어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네. 거고. 그건 자기들이 법을 만드니까. 소환제도 지방자치단체장 소환제 가능합니다. 근데 자기들만 소환제의 성역으로 묶어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자기들이 특권을 절대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근데 이제 그 헌법 손대지 않고 이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근데 이제 국민의 의사가 투표율이 100% 이제 반영되는 게 가장 그 이상적인 민주제도겠죠. 근데 100% 이 반영되는 제도는 없고요. 이제 예를 들면은 우리가 그 인구 편차를 2대1 이상으로 넘기지 말라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나왔잖아요. 2대1, 옛날에는 3대1까지 됐었고, 농촌을 그만큼 우리가 배려를 해주는 거거든요. 농촌 지역이 인구 비례로만 하면은 농촌의 지역구 의원이 지금보다 뭐 절반이 줄어들지 절반 정도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 농촌 지역은 아예 그야말로 괴멸된다시피 하는 거니까 우리가 정책적으로 그를 배려를 해서 농촌 지역은 배려를 해서 그 일정 그 인구 편차를 최대한 뭐 2대1까지는 유지하면서 농촌 지역을 배려하고 그 만약에 인구 배려로만 한다면은 강원도 같은 데는 지금 뭐 예를 들면은 뭐 10석 정도면인데 거기서 지금 뭐 절반으로 줄어들어야 된다든가 인구가 뭐 한 130만 200만 되니까 그러면은 송파구청하고 뭐 송파구하고 여기 강동구 2개 합쳐놓은 거밖에 안 되는데 뭐 국회의원 5명 뽑고 말게 되는 이런 결과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 듣기 좋으라고 해서 이게 그 정당 그 투표 국민들의 의사가 100% 반영되는 제도 이걸 만들기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건 맞지만은 일정 정도 그게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다 이런 점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 개헌 스케줄 이 내년에 지방선거에 진행을 한다. 이게 스케줄상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이제 뭐 네, 정당별로 의지가 있으면 지금 뭐 정세균 국회의장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개헌특위 이제 가동한다 이러면 아마 여름 휴가철 지나고 나면 국회가 아마 발빠르게 움직일 겁니다. 이렇든 저렇든 대선 과정에서 각 정당 대선 후보들이 뭐 개헌하자고 다들 얘기했기 때문에 시도는 할 텐데 문제는 이제 강론을 충분하게 숙성시켜서 결론을 내는 조건이 안 돼 있다는 게 제가 지금 일관되게 이제 지적하는 지금 협치 모드가 안 되는 이게 이제 제일 큰 문제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실제 정세균 국회의장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임기 안에 개헌을 한다는 것은 국회의장으로서는 정말 천년만년 갈 만한 중요한 업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고 싶어 할 겁니다. 이제 그러면은 개헌 국면에서는 국회의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국회의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며 네. 또는 집권 여당이 어떻게 좀 양보를 해서 협치의 그 상황을 만들어 가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개헌 국면에 실제로 들어가면 국회의장의 정치력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한때 그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경선에 나오기도 했고 본인이 직접 대통령이 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펼치면서 경연의 장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자세로 이번에 정말 정치력을 발휘해서 개헌 문제가 국민이 바라는 방향, 거기 플러스 대한민국이 앞으로 50년, 100년 뒤에 어떻게 만들어져야 할지에 대한 청사진을 놓고 한번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정치인들 입맛에 따라서 유리한 안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자기 입장을 늘 생각해요. 개헌하면서도 국민 생각하는 거 뭐 있겠죠. 뭐 그거 없다고 얘기하면 좀 너무 심하니까. 그러나 별로 없다고 봅니다. 저는 본인들의 이익과 연관되는 부분에서 엄청나게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 이익 챙기려고 하고요. 그러니까 개헌이 국민이 바라는 대로 될 거냐 하는 부분에 의문이 많고 또 한 가지는 지방선거와 같이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개헌이라고 하는 블랙홀에 모든 게 빨려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관심사가 지방선거에서 제대로 된 그러면 지방의 어떤 그 자치단체장을 뽑을 수 있을까? 네. 왜냐하면 논란이 이게 확산되면 될수록 지방선거는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러면 야.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어요? 그러면 조직이 강한 쪽에서 더 많은 그 표를 얻어가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있죠. 또 개헌을 정치적으로 활용해서 지방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이용하고 나중에 남몰랄할 경우도 생길 수 있고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두 개가 함께 그렇군요. 부딪혀지면요. 네. 지방선거 당장 내년 초반 되면 지방선거 체제로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죠. 개헌이 거기에 딱 들어가는 순간 정당들이 개헌 때문에 엄청나게 논란이 생길 겁니다. 네. 여야 또 진보 보수 나눠져서요. 그렇죠. 또 그 논란이 커지게 되면 지방선거에 좋은 후보를 뽑는 그런 개념보다 정치적인 계산과 논리에 의해서 지방선거가 퇴색될 가능성도 충분히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그러면 듭니다. 이렇게 지금 개헌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집어넣은 것도 방금 전에 최진봉 교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포석들이 깔려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네요. 뭐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만 저는 이제 시작은 그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개헌 문제는 사실 이 지방선거 전에도 이미 대선 때부터 얘기가 돼 왔었고 네. 시점을 못 박은 건 문재인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그게 뭐 여당이나 야당이 일부러 지방선거를 노리고 했다고 보진 않지만 이제 뭐 여러 가지 대선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고 압박이 오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못 박은 시기가 결국 지방선거 때예요. 왜냐하면 따로 하게 되면 또 정치적 부담도 있고 경제적으로도 많은 손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 때 같이 하자고 한 건데 그 경우가 결국은 또 다른 논란, 정치적인 어떤 상황의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요소가 된다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선거를 우리가 이제 경험해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네. 내년 지방선거는 아마 개헌형 지방선거로 치러질 것이고요. 개헌의 어떤 안건을 내는 지방 그 자치단체장 후보가 그것이 연동돼서 국민들 평가를
받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국정과제 중에 정치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일은 경제 부분을 가지고 전문가들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